캐나다 북부에 위치한 준주, 누나부트. 절반가량의 땅이 북극권 내에 있는 이곳은 몹시 추운 기후를 자랑합니다. 그나마 사람이 살만하다고 평가받는 최대 도시 이칼루이트마저 7월 최저기온이 영상 1도, 1월 최저기온이 영하 40도에 육박하는데요. 한겨울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해 여러모로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지역이죠. 이 때문에 누나부트는 압도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약 9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 안에 고작 4만 명가량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면 서울에 12명만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인구 밀도죠. 즉 누나부트에서는 몇 날 며칠을 걸어도 도시는커녕 사람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주민인 이누이트들조차 길을 잃으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임에도 누나부트를 찾는 외부인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유는 바로 돈이었죠. 1900년대 초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북극 여우 모피는 선망의 대상이자 최신 유행 패션이었습니다. 단순히 모피로 코트를 지어 입는 것을 넘어서 아예 여우를 통째로 목도리처럼 두를 정도였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폭락하는 듯 보였던 북극 여우 모피 수요는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죠. 1920년대에 들어서자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모피 가격이 20배 이상 오르는 파멸적 상승이 시작되기에 이릅니다. 황금기를 맞이한 모피 사냥꾼들은 더 많은 북극 여우를 찾아 끊임없이 북쪽으로 이동했는데요. 모피 사냥꾼들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흰색 털의 북극 여우가 넘쳐나는 누나부트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죠. 위험을 무릅쓰고 누나부트로 향한 사냥꾼들은 필수적으로 이누이트들이 거주하는 구역을 파악해 두어야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구 밀도가 극도로 낮은 탓에 대부분의 구역에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누나부트에서 오랫동안 북극 여우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이누이트 마을을 거점으로 삼아 줄인 배를 채우고 몸을 녹이는 과정이 꼭 필요했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누이트들 역시 모피 사냥꾼의 방문을 반겼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북극 여우 모피는 술록처럼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해 교환에 활용할 수 있는 부수 자원이었는데요. 보관해둔 여우 모피를 곰과 같은 포식자를 안정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소총이나 탄약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누이트들에게 있어 너무나 기쁜 일이었죠. 그 밖에도 사냥꾼들이 가져온 설탕, 성냥, 기름, 금속 바늘, 칼, 도끼, 톱 등의 생활 필수품들 역시 이누이트들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모피 사냥꾼들은 이누이트들을 침략하는 정복자가 아닌 돈벌이를 위해 찾아온 개인에 불과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에 1900년대 초에 누나부트에서는 모피 사냥꾼과 이누이트 마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죠. 1930년 11월 모피 사냥꾼 조 라벨은 그날 역시도 누나부트의 안지쿠니 호수 근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수 송어, 북부 민물꼬치고기 등의 어종이 풍부하게 서식하며 황무지 술록의 이동 경로이기도 한 안지쿠니 호수에는 작은 규모의 이누이트 마을이 있었는데요. 조 라벨과 꽤나 긴 기간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던 익숙한 마을이었죠. 몇 달 만의 방문이었기에 모피 사냥꾼은 이번의 만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가움으로 가득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도착한 조 라벨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데요. 평소라면 시끄러울 정도로 지저댔을 허스키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마을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소리와 텅 빈 텐트가 펄럭이는 소리만이 가득했는데요. 당황해 주변을 둘러본 조 라벨은 이누이트들의 물개 가죽 카약이 호수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갔죠. 카약은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듯이 여기저기가 심하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누이트들이 정착지로 옮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 라벨은 텐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시야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도 기묘한 광경이었죠. 정체불명의 존재가 마을에서 사람들만 골라 한순간에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화덕 위에는 꽝꽝 얼어붙은 음식이 냄비에 담겨 있었는데요. 불을 붙이기만 하면 맛있는 요리가 될 것 같았죠. 테이블 위에는 바늘이 그대로 꽂혀있는 미완성 물개가죽 아동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느질을 하고 있었던 이누이트가 잠시 자리를 비운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텐트 안의 차가운 공기는 마을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지 꽤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 했죠. 다른 텐트로 들어간 조 라벨은 더욱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마을에는 소총과 탄약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누이트들이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총기를 두고 이곳을 떠났다는 것은 그의 상식 안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비틀거리며 바깥으로 나온 모피 사냥꾼은 단서를 찾아 마을 여기저기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곧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들을 마주하고 마는데요. 마을에서 기르던 허스키 7마리가 모두 기둥에 목줄이 묶여있는 채로 굶어 죽어 있었죠. 총기로만큼이나 이누이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인 썰매견들을 방치하고 떠났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허스키들은 단순한 가축을 넘어 이누이트들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이기도 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마을에서 약 9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누이트식 돌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굶주린 짐승이 시체를 먹기 위해 무덤을 파헤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였는데요. 내부는 누군가가 시신만을 깨끗하게 빼낸 것처럼 완벽하게 텅 비어 있었으며 치워낸 돌무더기들은 무덤 양옆에 단정하게 쌓인 상태였죠. 이곳은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한 조 라벨은 모피 사냥을 포기하고 그 즉시 근처의 도시로 내달렸는데요. 사라진 이누이트들은 훌륭한 거래 파트너이자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온 그의 친구였기 때문이었죠. 근처 도시의 전신국으로 향한 조 라벨은 그 즉시 왕립 캐나다 기마 경찰에게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조사대를 파견했는데요. 매니토바주의 항구 도시 처칠에서 출발한 조사대는 안지쿠니 호수에서 조 라벨의 증언이 정확했음을 확인하게 되죠. 텐트 6개는 모두 텅 비어 있으며 놀라울 정도로 생활감이 가득하다. 바싹 마른 채 얼어붙은 허스키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변고가 생겼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그러나 마을 어디에도 저항이나 싸움의 흔적은 없다. 당황스럽게도 모든 무덤들이 텅 비어 있다. 사람의 소행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파헤쳐진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무덤을 연 것 같은 모습이다. 25명에서 30명 사이로 추정되는 이누이트들은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 급파된 기마 경찰들은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조 라벨이 마을에 도착하기 약 8주 전쯤에 이누이트들이 실종되었다는 결론만을 내릴 수 있을 뿐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유일한 소득은 근처에서 두 아들과 사냥을 하고 있었던 사냥꾼 아르망 로랑의 증언뿐이었죠. 커다란 원통형 물체가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저게 뭘까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알 모양으로 변해서 안지쿠니 호수 쪽으로 날아가더군요. 마을이 위치한 방향으로 정체불명의 물체가 날아갔다는 기묘한 증언은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킬 뿐 수사에는 그 어떤 진척도 없었습니다. 결국 안지쿠니 호수 이누이트 마을 집단 실종 사건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고 마는데요. 이후 수십 년 동안 안지쿠니 호수에서 벌어진 미스터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죠. 가장 대두된 가설은 이 모든 이야기가 도시 괴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립 캐나다 기마 경찰이 공식적으로 해당 사건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여러 지점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근거였는데요. 대표적인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은 물개 가죽으로 제작된 카약과 옷이었지요. 안지쿠니 호수는 해안가에서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물개 가죽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카약이나 옷 모두 술록 가죽으로 제작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문 기사로 추정되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사가 현대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오류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기사에는 술록 가죽만이 등장할 뿐 물개 가죽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또한 캐나다 기마 경찰은 해당 사건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 일부 과장된 소문에 대해 해명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000명가량의 이누이트가 실종되었다라는 과장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탓에 경찰 측에서 그렇게 큰 규모의 마을이 외진 지역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성명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설들이 등장했지만 현재까지도 진실은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죠. 확실한 것은 조 라벨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과 이누이트 실종 사건에 대한 당시의 기사들이 다량 보도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과연 안지쿠니 호수 이누이트 마을 집단 실종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대체 어디로 어떠한 이유로 사라진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